네,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나요? 저는 금일 강의 진행을 맡게 된 건강의학 교육센터의 장지혜입니다. 우선 강의 시작 전에 간단한 공지사항 먼저 안내드리겠습니다. 유튜브 라이브는 크롬 브라우저에 최적화되어 있어 크롬 사용 권장드리며 개인의 네트워크 환경에 따라 음성과 영상 속도의 차이, 영상 끊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강의 종료 후 질의응답 시간이 있으며 유튜브 로그인을 하셔야 실시간 채팅으로 질문이 가능하오니 로그인 후 강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모든 강의 종료 후 하단 URL에 만족도 조사지도 함께 작성 부탁드립니다. 그럼 보건교사 대상 소아성장 클래스룸 2차 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강의 순서는 지난 1차 시 성조숙증 내용을 간략히 서머리하고 2차 시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저희 소아성장 클래스룸에 참여해주신 보건선생님들께 감사드리며 금일 강의해주실 김자혜 교수님을 간략히 소개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충북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시고 울산대학교 의과대학원에서 의학 석사 및 의학 박사를 취득하셨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전공의 전임 강사, 한양대학교 구리병원 임상조교수, 서울 아산병원 촉탁 임상조교수를 거쳐 현재 서울 아산병원 소아내분비 대사과 부교수로 재직 중에 계십니다. 그럼 김자혜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 아산병원 소아청소년과 김자혜입니다. 금일 성장과 비만이라는 주제로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성조숙증 내용은 제가 사실은 서머리를 중간에 넣어놨는데요. 중간에 들으시다 보면 이제 정상 성장과 이어서 사춘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조금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사춘기나 성장을 이해하기 앞서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정상 성장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상 성장이 무엇인지에 대한 일단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 성장이라는 거는 이제 저희가 주로는 만 2세에서 4세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출생할 때 보통 평균적으로 아이들의 키는 50에서 51cm 정도, 몸무게는 한 3.4kg로 출생을 하게 되고, 만 1세가 되었을 때 키가 75cm, 몸무게는 10kg에 이르게 됩니다. 즉 1년간 약 25cm의 키가 크게 되고 몸무게도 3배 이상 느는 성장의 급성장 시기를 겪게 됩니다. 2세까지도 키가 보통 한 12cm 정도로 크게 되고 몸무게는 이제 많이 자라지 않는 시기가 되게 되죠. 근데 이러한 시기 때 주요하게 우리가 성장을 하게 되는 인자는 물론 태어났을 때 자궁 내 환경 그리고 엄마가 좀 키가 클 경우에 아이들이 좀 크게 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엄마의 신체 조건이나 자궁 내 환경이 이제 사실 태어날 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 이후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영양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에는 잘 먹고 잘 자고 덜 예민한 친구들이 아무래도 잘 크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이후로 만 4세가 지나게 되면은 4세 이후로는 성장이 조금 둔화되는 시기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소아기 우리가 4세에서 사춘기 전까지의 시기에는 연간 4에서 6cm를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는 성장 호르몬이 주요 성장 인자로 작용을 하게 되어서 누구나 평등하게 연간 5cm 정도는 큰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사춘기가 오게 되면 여아의 경우에는 에스트로겐, 남아의 경우에는 테스토스테론이 분비가 되면서 제2의 성장 급증기가 오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소아를 평가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최소 성장 속도는 연간 4cm라는 점입니다. 만약 아이들이 연간 성장 속도가 4cm가 안 된다면 이것은 사실은 어떤 중증의 질환이나 아니면 내분비 질환을 의미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1년에 한 번씩 학교에서도 키를 재고 있고 뭐 우리가 만 6세 전까지는 영유아 검진을 하고 있는데 이 정도의 성장 속도를 따라가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성장 호르몬은 이제 시상하부라는 뇌의 조직에서 성장 호르몬을 자극하는 그런 방출 호르몬이 분비가 되게 되고 그 시상하부에서 실제로 성장 호르몬이 분비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성장 호르몬은 직접적으로 뼈를 자극해서 우리의 키를 크게 하기도 하지만 대개는 그것보다는 간에서 인슐린형 성장 인자를 자극하여서 이것이 뼈를 성장하는 것이 좀 더 주요한 패스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만약 뇌에 질환이 있다거나 아니면 간에 이상이 있다거나 하는 경우에도 성장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들을 저희가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성별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남아의 경우와 여아의 경우로 나누어서 보게 된다면 여아가 어릴 때는 키가 크기는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사실은 여자가 더 키가 작아지기는 하죠. 그 이유는 사춘기가 여자아이가 더 빨리 시작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아의 경우에는 만 10세가 넘어가게 되면 가슴의 발달과 함께 2차 급성장 시기가 오게 되고, 그 시기가 지나게 되면은 초경을 한 이후로 성장 속도가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반면 남아의 경우에는 여아보다 18에서 24개월 정도 사춘기가 늦게 발현이 되고, 성장 속도 또한 남아들이 키가 더 많이 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어릴 때는 여아가 키가 조금 더 클 수는 있지만 최종 성장에 이르렀을 때는 남자아이가 여자아이보다 평균 13cm 정도 크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녀 간의 이런 사춘기와 키 성장의 차이를 보시게 되면 일단 여아에서 급성장이 한 18에서 24개월 정도 먼저 일어나고, 여자보다 남자아이의 성장 속도가 연간 한 2cm 정도가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남아아이들이 키가 더 크게 되는 그런 이제 성장 속도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2017년도 저희가 소아청소년 성장도표가 마지막에 나왔는데요. 10년마다 개정이 되고 있는데, 남아의 경우에는 평균 키가 한 174.5cm, 여아의 경우에는 161cm 정도에 다다르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이 키를 보는 이 곡선은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도 이제 아이들이 오게 되면은 키의 곡선에 연령대별의 키를 넣어봄으로써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를 계속 체크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대 이제 아이들의 여자의 키는 161cm, 남아의 키는 174cm 정도가 되고, 2023년 학생 건강 그 표본 통계를 보시게 되면은 키나 몸무게는 그렇게 많이 증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증가하고 있지는 않지만 되게 이제 많은 부모님들이 병원에 오셔서 요즘에 뭐 애들 평균 키가 180인 것 같다, 뭐 170 정도 된다, 여자아이들도 이러는데, 사실은 그것은 사실은 아니고 굉장히 바이어스된, 그러니까 좀 편향된 정보를 갖고서 그 아이들의 평균이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실제로 한 10년간 그렇게 키의 변화는 크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대별 키 성장을 보시게 되면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급속한 성장을 이루게 되면서 평균 신장이 세계에서 가장 크게 개선된 나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100년간 여자 같은 경우에는 평균 신장이 20cm 정도가 크게 되었고, 남아 같은 경우는 15cm 정도가 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환경적 요인이 사실 키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중요한데, 예를 들면 이제 북한이랑 저희를 비교했을 때도 남아나 여아에서 모두 우리 아이들이 조금 더 키가 큰 것은 환경적인 영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난 시대 간에 이제 봤을 때도 이런 환경적인 요인이 굉장히 개선되면서 아이들의 성장이 많이 개선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얘기인데, 유럽이 아무래도 조금 더 저희보다는 산업화가 먼저 이루어졌기 때문에 키가 먼저 이제 좀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고, 최근 들어서 우리 국내 아시아 같은 경우에도 키가 이제 90년대 후반에 이르면서 남녀 키가 거의 이제 어느 정도 큰 수준으로 이제 거의 계속 비슷하게 스테디하게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게 일본이고 우리나라고 중국인데, 우리나라가 그래도 3개국 중에서는 조금 더 키가 큰 나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 차시 때 아마 성조숙증에 대해서 이제 교육을 받으셨을 텐데, 한국 청소년들이 사실은 성장 추이가 조금 빨라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춘기는 결국에 키 성장이 급속화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사춘기가 빨리 오게 되면 아무래도 성장이 가속되는 그런 현상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사실은 키의 변화는 거의 없는데, 이게 실선으로 된 게 2007년도 곡선이고, 그다음에 실선으로 된 게 2017년도 곡선이고, 점선으로 된 것이 이제 2007년도 곡선인데, 키의 변화는 거의 없는데 키가 조금 빨리 크는 경향을 보이죠. 그것은 남자와 여아에서 모두 조금 더 빨리 크는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아무래도 최근에는 이제 성조숙증뿐만 아니라 조발사춘기, 사춘기가 조금 빨라지는 경향 때문에 키가 좀 빨리 크고 빨리 끝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도 조사에서도 여자아이들이 이제 가슴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 그다음 남아에서
고환 크기가 4mm 이상 증가하는 것을 저희가 사춘기 시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과거에 비해서 사춘기 시작이 굉장히 모든 나라에서 다 빨라지고 있죠. 그래서 10살 정도가 넘게 되면 여아에서 가슴이 나오는 그 시작은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남아들 같은 경우에는 11살에서 보통은 12살 정도 경에 이 사이에 이제 고환이 커지면서 사춘기의 발달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아무래도 사춘기가 빨리 오게 되면 당연히 초경도 빨리 이르게 되는데, 대부분의 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환경의 개선과 여러 영향이 좋아지게 되면서 사춘기가 점점 앞당겨지고 있고, 2010년 정도에 했을 때 조사를 하였을 때 초경 연령이 약 12살에서 13살 정도에 이루고 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아마 배우셨던 대로 저희가 성조숙증을 이제 진단하고 의심할 때는 여아 같은 경우에는 8세 미만에서 가슴에 발육이 된다거나 남아에서는 9세 미만에서 고환의 변화가 있다 하는 경우에 가장 먼저 성조숙증을 의심해야 됩니다. 이제 뿐만 아니라 만약에 1년의 키가 아까 성장 호르몬이 분비가 될 때는 4에서 6cm만 커야 된다고 했는데 6cm보다 더 많이 큰다거나, 또는 성장판 나이, 뭐 고령령, 뼈나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고령령이 자기 나이보다 많이 앞서가는 경우에는 일단 성조숙증을 의심할 수가 있고, 만약 성조숙증이 의심될 때는 사실 이러한 임상 진단만으로 저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밀한 검사인 여성 호르몬 자극 검사라고 저희가 이제 간단히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실제로는 이제 성선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 자극 검사를 시행하여서 진짜로 성조숙증이 온 건지 어떤 건지를 이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성조숙증의 치료 대상은 아마 지난 시간에 배우셨을 텐데, 이게 임상적으로 그리고 또는 내분비적으로 진단된 특발성 중추성 성조숙증의 환아 중에서 다음의 소견을 보이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면 성장 속도가 너무 빨라진다거나, 고령령이 너무 빨라진다거나, 또는 2차 성징이 너무 빠르게 진행되어서 초경이 너무 빨라지거나 남아에서도 키가 너무 빨리 크게 되는 그런 경우로 이제 포함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혈액 검사를 통해서 성호르몬이 진짜 증가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고, 만약 9세 이하의 여아에서 초경이 이미 있다 하는 경우는 사실 이게 초등학교 2, 3학년이 안 된 나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나이에 초경이 있는 경우에는 여러 심리적인, 사회적인 문제 때문에도 이것을 좀 늦춰주는 것이 좋기는 하고, 그리고 저희가 만약 예측하는 이제 키가 있는데 그런 최종 성인 키가 현저히 작게 예측되는 경우에는 사춘기를 조금 늦춰줌으로써 결론적으로는 키를 조금 더 정상에 가깝게 만들어주는 것이 저희의 이제 목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특발성 중추성 성조숙증뿐만 아니라 기질적 또는 신경학적 질환이 동반된 중추성 성조숙증 하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대부분의 경우는 질병이 없는 특발성 중추성 성조숙증이 많기는 하지만 일부 신경질환이나 또는 기질적으로 뇌에 어떤 이상병변이 있는 경우에도 중추성 성조숙증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에서는 이제 중추성 질환이 있는지를 저희가 확인을 하고, 이상이 있건 없건 만약에 늦춰줘야 되는 상황이라면 이 경우에서도 마찬가지로 성조숙증을 늦춰주는 그런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조숙증의 치료의 목적은 일단 정상 사춘기 시작 연령이 될 때까지 2차 성징을 멈추거나 퇴화시키는 것이고, 결국에는 골성숙을 좀 억제해서 정상 최종 키를 획득하고, 이게 사실은 불안도가 굉장히 높아지시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부모나 환아의 불안도를 줄이고 이제 사회생활에서 혹시 이렇게 사춘기가 빨리 옴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을 최소화시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빠른 초경이 사실 건강상의 불이익을 야기하기도 하는데 그런 것 또한 약간 낮추는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성장으로 다시 돌아가면 어쨌든 국내에서도 이런 사춘기의 역학을 보시게 되면 초경 연령이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 발표한 논문이고 2003년까지 이제 사춘기가 어느 정도 진행된 아이들, 우리나라 여아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을 때 과거에는 이제 사춘기가 이제 저희 어렸을 때는 한 중학교 올라가서 생리를 하는 경우가 되게 초경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중1, 2경에 최근에는 12살 반 정도면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초반 정도의 아이들이 초경을 경험을 하게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어쨌든 정상 안에 본주에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장으로 다시 좀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면 성장에 영향을 주는 인자들은 사실은 유전 인자가 굉장히 크기는 합니다. 키만큼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그 유전을 많이 받는 것도 없기는 하는데요. 그래서 부모의 키도 중요하고 인종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뭐 염색체 이상이나 뭐 유전자 이상이 있어서 키가 작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키가 작아진 어떤 유전자나 염색체 이상이 있는지를 좀 저희가 의심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환경적 요인도 아까 제가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영양과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뭐 열량이나 단백질도 충분히 아이들에게 공급이 돼야 되고 그리고 아이들이 너무 섭식 장애가 있다거나 편식이 심하거나 또는 만성 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이런 전반적인 건강 상태에 따라서 아이들의 키가 크거나 또는 더 작아질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호르몬적인 그런 팩터들이 정상적으로 작용을 하는지 그리고 혹시 심리사회적 인자라는 것은 혹시 아이들이 뭐 사회적으로 방임을 받고 있다거나 가정 내에서 뭐 학대나 방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런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아이들의 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장 이상이 의심되는 경우, 그래서 병원에 와서 꼭 진단을 받아야 되는 경우는 이런 경우입니다. 일단 키가 같은 성별 나이 또래에 비해서 3등 미만인 경우, 이런 경우를 저희가 저신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신장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년에 최소 아이들이 4cm는 커야 합니다. 반년에 3cm 가까이 크는 친구들도 있고요. 근데 1년에 4cm 미만으로 자란다는 것은 어떤 질병 상태를 의미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아이들의 키 성장 속도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아까 사춘기와 맞물려서 8세 이전, 남아에서 9세 이전에 사춘기가 시작되는 경우 근데 사춘기가 시작됐는데 또래에 비해 작은 경우 그런 경우는 결국에는 사춘기가 빨리 와서 키가 더 작아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도 한번 진료를 받아야 될 수가 있고 출생 시 키 또는 체중이 300분위수 미만인 경우 그래서 따라잡기 성장을 하면 괜찮지만 약 한 20% 정도는 따라잡기 성장이 되지 않기도 합니다.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서 저희가 진료를 받고 과거에 만성 신질환이나 심장질환 또는 장질환이 있다거나 항암 치료를 받았던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 또한 잘 성장을 하고 있는지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성장을 평가할 때는 일단 1차 검사가 있는데요. 1차 검사에는 일단 혈액 검사가 포함이 됩니다. 아이들이 뭐 너무 안 먹어서 빈혈이 있거나 전해질 이상이 있거나 간에서 성장인자가 합성이 되기 때문에 간 질환이 있다거나 신장 이상이 있다거나 내분비적으로는 갑상선 질환이나 성장 호르몬이 결핍이 있는 경우에 당연히 아이들이 키가 잘 안 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혈액 검사가 성장 평가에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으로는 저희가 엑스레이, 손목 사진을 찍게 됩니다. 주로 오른손잡이기 때문에 손을 좀 덜 사용하는 왼쪽 손목에 엑스레이를 촬영을 하게 되는데 이 뼈마디 사이사이가 성장판이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이 손가락뼈나 또는 손목뼈의 성장 발달에 따라서 이 나이가 정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연령을 저희가 성장판 검사를 통하여 확인을 하게 됩니다. 여아의 경우에 염색체 검사를 한다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자아이들 2,500명 중에 1명 정도는 이제 터너 증후군이라고 하여서 X염색체를 2개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X염색체 1개가 없다거나 또는 일부 결실된 경우가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X염색체는 키를 결정하는 유전인자가 들어있기 때문에 혹시 X염색체 이상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여아의 경우에는 염색체 검사가 필수적으로 시행되게 됩니다. 하나하나 좀 살펴보시게 되면 뼈 나이, 골연령, 성장판 다양한 용어로 사용이 되는데 다 같은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뼈를 촬영하여서 성장판으로 신체 나이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나이랑 비슷한지 또는 자기 나이보다 빠른지 또는 느린지를 이제 확인하는 것이 성장판을 이용하여 신체 나이를 저희가 가늠하는 방법이고요. 대개는 손과 손목 촬영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 손목에 있는 뼈나 손가락 마디마디에 있는 뼈들이 얼마나 열려 있는지 또는 생성됐는지에 따라서 어느 정도 연령이 측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호르몬 농도를 저희가 측정을 하게 되는데요. 24시간 동안 사실 성장 호르몬을 이렇게 측정을 하게 되면은 성장 호르몬 같은 경우에는 주로는 새벽에 많이 분비가 되게 되고 나이에 따라서 이렇게 뭐 8살, 9살 때는 그렇게 높진 않다가 사춘기 때 이렇게 높아지는 그런 곡선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장 호르몬이나 성장 호르몬의 분비 정도를 이제 보는 그런 검사를 통해서 성장 호르몬이 충분히 잘 분비가 되고 있는지를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장 호르몬 같은 경우에는 주로 박동성으로 새벽에 많이 분비가 되기 때문에 이게 측정을 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를 반영한 인슐린양 성장인자, 아까 말씀드렸던 간에서 합성되는 IGF-1이라는 인슐린양 성장인자를 사용하여서 간접적으로 성장 호르몬이 잘 분비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검사를 통해서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저신장인 아이들을 저희가 감별하고 또는 성장 질환이 있는 친구들을 찾아내는 것인데요. 저신장은 사실 의학적으로는 굉장히 타이트하게 저희가 정의를 하게 됩니다. 같은 성별이나 나이대에 비해서 100명 중에 세 번째 이하로 작은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100명을 쭉 줄을 세웠을 때 3등 미만이니까 1, 2등 정도 아이에 들어가는 경우가 우리가 저신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요즘에 아이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줄어서 한 반에 한 25명? 근데 그 중에 여아가 뭐 예를 들어 12명, 13명 이 정도밖에 안 된다면 100명 중에 3등이니까 사실은 1등인 친구는 혹시 저신장의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서 진료가 필요한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 이게 꼭 현재 키가 저신장이 아니라 할지라도 연간 4cm 미만으로 자란다면 그것은 성장 장애의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반드시 어떤 질병의 상태가 아닌지를 저희가 확인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신장의 원인은 이렇게 많지만 대개는 정상 저신장이 많습니다. 다행인 거죠. 다행이고 정상 저신장에는 체질성 성장 지연 이라는 것은 사춘기가 굉장히 늦게 오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뒤에서 나올 거니까 제가 간단히 넘어가고요. 또는 가족성 저신장, 그러니까 가족이 좀 작아서 엄마 아빠가 작아서 유전성으로 작은 경우, 대개는 이 두 개가 합쳐진 경우도 많기는 하고요. 뭐 그냥 특발성 저신장에 사실 요런 저신장도 들어가긴 하는데 병은 없는데 그냥 작은 경우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거의 90%가 되겠죠. 그냥 작은 아이들이 더 많거든요. 다행인 거죠. 근데 10% 정도에서는 병적 저신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위해서 사실은 저희가 검사를 하는 거라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뭐 부당 영양화 또는 영양이 불충분하거나 심리사회적인 어떤 요인이 있거나 골격계 이상, 염색체 이상, 대사질환, 만성질환 이런 항암 치료를 받았다거나 방사선 조사를 받은 친구들 이런 친구들을 사실은 찾아내는 것이 저희 의사의 저희 소아내분비학을 하는 사람들의 의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건 정상인데 작으냐. 이런 친구들은 사실은 큰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죠. 근데 저신장이나 성장장애를 초래하고 있는 원인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 기저에 어떤 질병을 갖고 있는 친구들을 찾아내는 것이 사실은 저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시면 가족성 저신장은 그냥 부모나 조부모님 중에서 키가 작은 경우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대개는 출생 시 체중과 신장이 약간 작은 경향이 있기는 하고 대개는 연상장 속도는 정상입니다. 그래서 한 4에서 6cm 정도가 크고요. 성장판 나이는 자기 나이와 일치합니다. 일치하게 되니까 사춘기도 정상 시기에 당연히 발현이 되겠죠. 그래서 사춘기 급성장이 있어도 비교적 좀 작은 성장을 보이게 되는 경우가 가족성 저신장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체질성 성장 지연. 체질성 성장 지연은 체질적으로 좀 성장이 천천히 가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면 부모 중에서 대개는 성장 지연이 있는 경우에 해당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뭐 아빠가 고등학교 때 컸다, 뭐 대학교 때 컸다, 군대 가서 컸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검사를 해보면 성장판이 굉장히 늦어지게 됩니다. 이런 친구들은 좀 뒤늦게 클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실제로도 성장판이 늦으면서 사춘기도 정말 2, 3년 정도 늦게 나타나는 경우 결국 최종 신장은 정상에 이르는 체질성 성장 지연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질병이랑 병적 저신장에 해당되는 성장 호르몬 결핍성 저신장 같은 경우에는 키가 일단은 세 번째로 작거나 1년 동안 연간 성장 속도가 4cm보다 미만으로 큰다거나 또는 얼굴이 매우 둥글거나 복부 비만이나 좀 작은 음경을 갖고 있는 경우에 성장 호르몬 결핍성 저신장을 의심하고 검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또 하나가 여아에서는 터너 증후군을 저희가 의심을 해야 되는데요. 여아에서만 나타나는 염색체 이상 질환 중에 하나이고 골격계 성장이 잘 안 되는 그런 저신장을 보이게 됩니다. 만약에 치료를 하지 않는다면 최종 신장이 150cm가 안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성장 호르몬 치료를 해야 되는 그런 적응증에 해당이 되고,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X 염색체를 하나만 갖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춘기가 되어도 사춘기가 오지 않는다거나 생리가 시작되지 않는다는 그런 또 2차 성징의 결여가 동반될 수 있습니다. 임상적으로는 좀 머리선이 좀 낮을 수가 있고요. 네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이 좀 짧은 경향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반주라고 해서 팔이 이렇게 꺾이는 현상이 보일 수가 있어서 이런 친구들에서는 저희가 터너 증후군을 의심하고 여아에서는 염색체 검사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저체중 출생아도 굉장히 많고, 이렇게 저신장에 있는 친구들 중에서 저희가 급여에 이제 적응증에 해당이 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저체중 출생아가 굉장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최근에 이제 다태아가 많아지면서 트윈, 그러니까 쌍둥이들이 많아지면서 저체중 출생아가 좀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 아이들은 이제 태내에서 잘 자라지 못해서 태어날 때 길이와 체중이 매우 작은 아이들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되면 아이들이 대개는 2년 이내에 급성장을 하기 때문에 이때 따라잡기 성장을 해야 하지만 10%에서 20% 정도 아이들은 뚜렷하게 따라잡기 성장을 하지 못하게 되고, 이런 아이들은 성인까지도 작은 키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좀 저체중으로 출생하면 사춘기가 늦게 오면 좋은데요. 실제로는 이런 친구들이 또 2차 성징도 빨라지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키가 굉장히 작아질 수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이 좀 비만이나 성인병의 위험이 좀 높아지기 때문에 운동과 꾸준한 건강 식사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저체중 출생아로 인한 저신장도 굉장히 많아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치료는 일단 제일 먼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병적 저신장은 원인 질환이 있는 경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혹시 원인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장 호르몬 주사라는 것이 이제 개발이 되어 있는데, 이런 성장 호르몬 주사는 아무나 맞는 것은 아니고요. 이게 이제 저희가 적응증 꼭 사용하였을 때 이 아이들은 효과가 부작용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은 반드시 사용을 해야 되고, 그런 친구들에는 성장 호르몬 결핍증, 당연히 성장 호르몬이 없으니까 투약을 해줘야겠죠. 그리고 터너 증후군, 유전자 질환인 누난 증후군이나 프레더-윌리 증후군, 또는 만성 신부전이 있는 아이들, 주수에 비해 작게 태어난 아이들은 이런 성장 호르몬 치료의 적응증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의사들에게 치료받고 합병증이나 효과를 판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성장 호르몬의 치료 시기는 이제 아무래도 어리면 어릴수록 효과가 좋기 때문에 어린 나이에 진단하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고, 최근에는 사실 영유아 검진을 시행을 하게 되면서 최근에는 이제 아무래도 진단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때에 소아과에서 영유아 검진을 하게 되면 정말 병적 저신장의 가능성이 있는 친구들을 가려서 저희에게 보내주시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에서 또 질병이 있는지를 이제 확인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소아청소년 비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아청소년 비만 유병률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한 25% 정도가 20%에서 30% 정도, 남자에서는 25%, 그다음 여아에서는 이제 12%라고 되어 있기는 하는데, 과체중이나 그 비만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학생 검진을 하기 때문에 학생 검진 데이터가 계속 공개가 되고 있는데요. 보시게 되면 2023년 표본 통계 주요 결과를 보시게 되면 2019년에 25% 정도가 비만과 과체중이었었는데, 최근에는 한 30% 정도가 비만과 과체중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 사이에 5%가 증가했죠. 근데 이 사이가 사실 딱 코비드-19 팬데믹이 있었던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표본 조사가 되지 않았었는데, 아마 이 시기를 거치게 되면서 약 30% 정도의 아이들이 지금 비만 또는 과체중이 해당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뉴스도 굉장히 많이 나왔죠. 그래서 뭐 25%였던 게 지금 벌써 30% 초중고등학생이 이제 비만하거나 또는 과체중이 증가하게 되는데 이 시기에 아이들이 이제 수영장도 못 가고 줄넘기도 못 하고 학원도 다 원격으로 하고 학교도 원격으로 하고 움직이는 것 자체를 굉장히 싫어하게 되고 이때 배달 문화가 엄청 많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배달을 많이 시키니까 고열량 고탄수화물 음식을 먹게 되면서 아이들이 그때 코로나 시기에 비만이 확 증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소아청소년 비만이 왜 중요하냐? 사실 소아청소년 비만의 아이들 같은 경우에 이게 성인까지 비만이 이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소아기 때 비만인 경우에는 나이가 들어서 또 지속적으로 비만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는데 BMI가 30 이상, 35 이상, 40 이상 그러니까 초고도 비만까지 될 확률이 한 30% 어린 시기에 있는 아이들이 30%가 됩니다. 근데 어린 시기에 정상 체중을 유지했던 사람들은 대개 정상으로 유지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런 고도 비만까지 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아청소년 비만이라는 것은 결국에 생활습관 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활습관이 어릴 때 생활습관이 성인까지 이어진다. 그래서 어릴 때 이런 비만을 잡고 과체중의 이제 위험성이나 비만의 위험성을 알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2세의 비만이 성인의 비만을 예측할 수 있다. 이런 이제 스터디도 있기는 하는데요. 아기 때부터 계속 이게 심각한 비만이 있는 아이들은 지속적으로 비만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중등도 비만이 있는 친구들도 지속적으로 중등도의 가능성이 높고 과체중인 친구들도 사실 과체중의 가능성이 높죠. 정상인 아이들은 항상 정상으로 갈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어린 시기부터 우리가 생활 습관을 잘 잡아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잘못된 상식 중에 하나가 어릴 때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주로 그러시긴 하는데요. 어릴 때 살이 다 키로 간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대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미 아기가 비만하게 되면 이제 호르몬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호르몬이라는 건 렙틴이나 인슐린, 성호르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사춘기 전부터 얘네들이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되고 그러니까 성장 속도가 증가하게 되겠죠. 근데 이런 성장 속도의 증가는 결국 골 연령, 뼈 나이를 앞서가게 하니까 사춘기 시작도 빨라지고 성장판도 빨리 닫히게 되고 결국에 키는 더 작게 되고 살은 계속 쪄 있는 그런 상태로 가는 경우가 사실은 더 흔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아청소년기에 과체중이나 비만과 관련된 합병증이 굉장히 많은데요. 성인뿐만 아니라 소아기 때 비만한 경우에는 당뇨나 당뇨 전 단계가 증가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당뇨 전 단계 위험성이 한 2.6배 정도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고 수면 무호흡, 약 60% 정도가 애들이 수면 무호흡을 갖게 되니까 산소 포화도도 낮게 되고 낮 동안에 굉장히 졸리고 공부도 집중이 안 되게 됩니다. 그리고 비알코올성 간질환, 지방간을 갖고 있는 친구들도 약 30-40% 정도가 동반이 되어 있고 심혈관계 질환 같은 경우에는 위험 인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문제가 안 돼도 30, 40대가 넘어서 아이들의 심혈관계 질환의 가능성이 굉장히 늘어나게 되고 사실은 이것도 되게 중요한 저는 요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체중이 늘게 되면 아무래도 아이들이 놀림을 많이 받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정서적 스트레스도 굉장히 심하게 되고 애들이 이제 따돌림을 당하거나 또는 그것 때문에 우울감으로 인한 또 섭식장애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정신적 스트레스가 굉장히 크게 되고 삶의 질의 저하로 학교 생활에도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하나하나씩 살펴보시게 되면은 이제 소아청소년기에 과체중이 있는 경우 7세, 13세 또는 7세에서 13세에 과체중이 있는 아이들을 보게 되면 나중에 3, 40대에서 60대까지 당뇨가 생길 확률이 1.5배에서 1.7배까지 증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소아청소년기의 과체중은 성인기 당뇨와 관련이 굉장히 많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산소 포화도인데요. 체질량 지수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산소 포화도는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면 무호흡이 발생하게 되면서 아이들이 낮 동안에 굉장히 피로감을 많이 호소하거나 두통이나 또는 집중력 저하를 호소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경학적, 정신적 문제가 되게 되는데요. 두통으로 호소하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되게 잘 알려져 있는데 비만이 있는 경우에는 아이들의 뇌압이 증가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두통을 유발할 수 있고 우울감이나 또는 섭식장애
그리고 삶의 질 자체가 떨어지고 학교에서 이로 인해서 아이들이 놀림을 받았다거나 아니면 어떤 학교 폭력의 피해자가 됐다거나 또는 둘 다 갖게 되는 경우도 꽤 빈번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여러 연구들이 있긴 하는데 이거는 일관된 결과는 아니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데이터를 통합해서 보았을 때는 우울증의 빈도가 그냥 노멀 웨이트, 그러니까 정상 체중아보다 비만한 아이들이 그 우울증의 빈도가 한 1.3배 정도 증가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정서적 스트레스에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암 발병과의 관계도 모든 종류의 암과 사실은 다 연관성이 있기는 하는데요. 이것은 아마 비만 자체의 문제도 물론 있을 수는 있지만 생활 습관과 관련이 굉장히 많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래도 생활 습관이 운동을 좀 더 적게 하고 그다음에 육식 위주의 이제 음식을 먹는다거나 뭐 그런 기름진 음식을 많이 섭취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 자체가 암과의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비만 자체보다는 아마 그런 생활 습관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저희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기관에 우리가 합병증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사춘기 소화기에 비만을 예방하고 또 이거에 대한 이제 심각성을 알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아청소년의 비만의 진단은 사실은 성인과는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요. 비만의 정의는 이제 지방 축적이 과도해서 이로 인해 건강 이상을 초래하는 상태를 비만이라고 합니다. 대개는 체중과 신장을 이용한 지표를 이용하는데요. 만 2세 미만에서는 저희가 체질량 지수를 재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 2세 미만에서는 체질량 지수는 의미가 없고 키 대비 몸무게를 평가를 하게 되고 만 2세가 넘었을 때는 체질량 지수를 이용을 하게 됩니다. 물론 성인 같은 경우에는 체질량 지수가 25 이상인 경우에 저희가 비만으로 정의를 하고 있지만 소아에서는 체질량 지수의 100분위수를 이용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체질량 지수가 굉장히 낮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금 너무 그림이 작지만 5세 같은 경우에는 체질량 지수가 18.5여도 가 넘어가도 애들이 비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만도가 어릴 때는 체질량 지수가 낮기 때문에 어린 시기에는 체질량 지수 자체를 이용한다기보다 체질량 지수의 분포를 보고 저희가 비만도를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아청소년 비만도는 체질량 지수가 자기 연령 그리고 성별에 비해서 95, 100분의 수가 넘어가는 경우를 비만이라고 저희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아청소년 성장 도표 같은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성장 상태 측정 계산기가 있어서 키와 몸무게, 그다음 비만도를 측정을 하여서 그 비만도가 어떤 100분위수에 들어가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비만한 경우에 이제 저희가 진료를 물론 오시는 경우도 있지만 반드시 병원 진료가 필요한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특히 이게 질병 상태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내분비 질환, 증후군, 시상하부 원인, 그러니까 머리에 문제가 있어서 비만이 의심되는 경우가 여기에 속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저신장에 있고 성장 속도가 떨어지면서 비만하다. 그럼 내분비 이상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역류하기, 너무 이른 시기에 시작된 경우, 그다음에 발달 문제나 어떤 선천 기형이 동반된 경우, 사춘기가 지연돼 있거나 몸에 이런 버팔로 험프라 해서 이렇게 어깨가 되게 이렇게 두꺼워지는 그런 이제 증상이 있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반드시 병원 진료가 필요하게 되고 또는 섭식장애나 우울증과 같은 어떤 정신, 사회적, 심리적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진료가 필요합니다. 또한 이런 비만으로 인해서 당뇨나 이형 당뇨가 있다거나 당뇨 전 단계이거나 또는 콜레스테롤이 높거나 혈압이 높거나 하는 경우에 동반 질환이 있는 경우도 반드시 병원 진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소아청소년기에 과체중 및 비만이 있는 친구들이 오게 되면 저희가 이제 가족력을 당연히 보게 되고요. 아무래도 가족이 조금 통통하면 이제 아기도 통통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그래서 그리고 혈당이 높은지, 고혈압이나 수면 무호흡이 없는지, 그리고 다낭성 난소증후군이라고 하여서 비만하게 되면 남성 호르몬이 증가하게 되면서 인슐린 저항성으로 인해 생리가 불규칙해지는 그런 다낭성 난소증후군이 있는지, 정신 심리적 또는 어떤 식이 습관과 관련된 문제가 있는지를 저희가 확인을 하게 되고 아이들의 몸무게와 키 그리고 BMI를 측정해보고 비만도에 해당이 되는지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 외에도 갑상선 기능 검사를 이제 한다거나 또는 이제 비만과 관련된 어떤 합병증이 있는지를 저희가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런 소아청소년기 비만의 치료 목적은 아이들을 날씬하게 한다기보다는 이런 대사질환이나 당뇨, 고혈압, 이상지질 혈증과 같은 이런 대사질환의 위험도를 낮추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신체의 과도한 지방 조직을 감소시켜서 정상 성장을 유도하고 생활 습관을 배우고 지속하도록 비만으로 초래될 수 있는 여러 질병의 발생을 낮추는 것이 사실은 국가적인 어떤 저희의 이제 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치료의 핵심은 생활 습관의 변화를 유도하고 유지하고 연령, 체질량 지수 백분위소, 가족력 등에 따라 위험도를 단계적으로 적용을 하게 됩니다. 사실 다면적 저희가 접근을 하는데 영양사님을 만나게 해서 영양교육을 한다거나 행동 변화를 유도한다거나 가족을 포함해서 가족들 또한 이제 어떤 생활 습관에 이상이 있으면 치료를 한다거나 운동 치료를 한다거나 하는 등의 이런 다면적 접근을 하게 되는데 성장 발달에 미치는 영향과 생활 습관, 그 적정한 체중을 이제 유지하는 것이 저희의 이제 목적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러나 또 하나의 문제는 식이장애로 이어지지 않게 아이들을 유도하는 것이 굉장히 주의를 요하게 됩니다. 일부 아이들은 아예 거식증이 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을 너무 심리적으로 위축되지 않게끔 저희가 이제 유도를 하는 것이 굉장한 저희의 이제 스킬이 필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여러 학회들에서 이제 추천하는 그런 여러 이제 연구들이 있기는 하는데 여러 방법들이 있긴 하는데 대개는 뭐 하루에 20분 이상 사실은 옵티멀리 60분 이상 운동을 하는 것 그리고 주 5회 운동을 하는 것을 저희는 추천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제 여러 학회들에서 다 그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고 하루에 사실은 2시간 미만으로 스크린 타임을 가지라고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2시간, 한두 시간 정도 미만으로 스크린 타임을 최대한 줄이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인입니다. 그런데 사실 좀 슬프게도 생활습관 개선만으로 소아 비만을 개선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이런 액티비티만 좀 좋게 한다거나 또는 먹는 걸 좀 주의시킨다거나 했을 때 하나하나로는 사실은 그렇게 생각보다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찾기는 어렵고요. 이쪽이 더 좋은 거거든요. 근데 보시게 되면 두 개를 같이 했을 때 그나마 조금 체중 개선에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이 운동 열심히 해야 되지만 어떻게 보면 좀 그렇게 효과가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약물 치료들도 사실은 지금 개발이 되어 있고요. 약물 치료나 수술 치료에 대한 위험성을 이제 충분히 이해하고 운동이랑 식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만약에 이제 체중 개선이 없는 경우에는 아주 심한 경우에는 저희가 약물 치료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주간 또 약물 치료 또한 12주간 약물 치료를 했음에도 체질량 지수가 감소가 없다면 사실은 약물 치료에 대한 효과가 없다고 저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인에 대한 연구는 굉장히 약물 치료가 많은데요. 소아 같은 경우에는 사실 효과에 대한 정보도 부족하고 적절한 용량, 효과, 안정성에 대한 확립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미국 가이드라인 같은 경우에는 16세에서 BMI가 30 이상, 16세에서 27 이상이면서 당뇨나 고혈압이 있는 경우에는 약물 치료의 적응증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저희가 현재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국내 약물을 보시게 되면 올리스탯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있는데 이게 이제 지방 흡수를 감소시키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 12세 이상의 비만 환자에서 가능하게 되고요. 예, 삭센다라고 불리는 리라글루타이드가 12세 이상의 환자에서 이제 사용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아마 각광을 받고 있는 게 위고비 세마글루타이드인데요. 세마글루타이드 같은 경우는 2023년에 12세 이상의 소아에서 허가를 받은 상태이고 약 16% 정도의 체중 감소를 이제 경험을 하게 되면서 틴 스터디라고 하여서 10대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승인은 되진 않았지만 아마 다음 달이나 다다음 달 안에 12세 이상에서 승인을 받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펜터민이랑 토피라메이트를 복합한 그런 이제 복합 제제가 있는데요. 2022년에 소아에서 12세 이상에서 FDA는 승인은 되기는 했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승인은 되지는 않았고 이런 경우에 한 8에서 10% 정도의 몸무게 감소를 경험하여서 FDA 승인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으로는 수술 치료도 있기는 하는데 수술 치료는 사실 소아기 성장이 다 끝나고서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소아들에 대해서는 많이 해당이 되지는 않지만 성장과 사춘기 성숙이 완료된 이후에도 엄격한 기준으로 봤을 때 고도 비만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한번 고민을 해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장과 비만에 대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부터는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창에 질문을 써주시면 순차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 선생님들께서 채팅창에 기재하시고 저희 방송 채팅창에 올라오는데 시간이 좀 걸려서 1, 2분 정도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채팅창에 보여지는 대화 순서는 개인의 유튜브 설정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채팅창에 기재하시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아서 조금 더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선아 선생님께서 소아청소년에게 위고비 말고 최근 출시된 마운자로도 다이어트 약 사용이 가능한지 질문 주셨습니다. 마운자로는 아직은 이제 저희한테는 승인이 돼 있지는 않아가지고 마운자로는 지금 현재는 사용이 불가능하기는 하고요. 마운자로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도 이미 임상시험이 많이 진행되어서 제가 이번에 미국 학회를 갔다 왔을 때도 사실 마운자로에 대한 기대감이 엄청 큰 상태입니다. 근데 아직 현재는 국내 승인은 되지는 않았고 미국에서는 이미 활발하게 임상시험이 되고 있어서 그 아마 임상시험 결과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은 소아에게도 적용이 가능한 날이 좀 머지않아 올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정지은 선생님께서 아이들이 아침에 근육통 같은 걸 호소하는데 보호자들이 성장통이라고 많이들 말을 해주시는데 성장통과 근육통을 구분할 수 있는 특징이 있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큰 특징이라기보다는 사실 근육은 근육이 아픈 거고 성장통 같은 경우는 관절이 아픈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릎이나 발목 같은 관절에서 주로 성장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위치가 만약에 아프다면은 주로는 성장통일 가능성이 높기는 하고요. 근육통 같은 경우에는 발목이나 무릎보다는 뭐 종아리나 허벅지 같은 근육의 통증이 만약에 발생하게 되면은 근육통의 가능성이 더 높기는 하겠죠. 근데 성장통이나 근육통이나 마찬가지로 매일 일정한 곳이 계속 아픈 거는 아니고 보통은 돌아가면서 애기들이 아프고 엄마들이 뭐 주물러주거나 마사지를 해주면 좋아지는데 만약 만지면 더 아프거나 아니면은 붓거나 빨개지거나 하는 경우에는 사실은 레드 플래그 사인이라 해서 안 좋은 통증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정형외과 진료를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주리 선생님께서 위고비의 부작용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을지 질문 주셨습니다. 가장 크게는 사실은 구역구토와 관련된 오심설사 이런 위험성이 있기는 하고요.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갑상선 수질암과의 관련성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동물 실험에서 갑상선 수질암을 일으킨다고 보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삭센다나 또는 그 위고비 마찬가지로 갑상선 수질암의 위험성이 올라간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가족력상에서 갑상선 수질암, 근데 굉장히 드문 암종에 속하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갑상선 수질암이 있거나 저희가 이제 다발성 내분비 종양이 발생하는 사실 되게 희귀질환이 있는데 그런 희귀질환이 있는 환자들은 맞으면 안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이제 환자들이 만약에 위고비나 이런 뭐 삭센다에 대해서 설명을 원하실 때는 갑상선 암 병력을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없다면 사실은 비교적은 안전한 약이라고 저희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박은영 선생님께서 실제로 고도 비만인 학생들이 보건실에서 많이 찾아오는데 안내하면 좋은 방법이 있을지 지금은 시기와 줄넘기 등 기본적인 운동 정도만 안내하고 있다고 하십니다.
시기를 사실은 굉장히 많이 제한을 해야 되고 음. 운동을 해야 되는데 운동은 일단은 일주일에 저도 3번 이상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틀 이상 운동을 쉬면 안 되거든요. 원래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에브리 아더 데이로 반드시 운동을 해야 되고 그 운동 자체도 굉장히 우리가 심박수를 굉장히 올려야 됩니다. 한 120에서 150% 정도 올라가는 운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일반적인 걷기만으로는 살이 빠지지는 않고요. 물론 걷는 게 안 걷는 것보다 낫겠지만 좀 고강도의 운동을 해야지만 살이 빠집니다. 근데 문제는 고도비만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운동을 많이 하게 되면 무릎도 아프고 발목도 아프고 그런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이미 관절이 좀 안 좋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수영이나 자전거를 사실 되게 많이 레커멘드 하는데 그 이유는 그게 관절에 가장 무리가 없는 운동이기 때문에 수영이나 자전거 위주의 운동을 이틀 이상 쉬지 말고 하게끔 해야 되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칼로리를 줄이기는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칼로리를 줄이긴 해야 되고 사실 고도비만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병원의 진료를 한번 보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이형당뇨나 지방간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희가 우연히 그냥 증상은 없어도 혈액 검사를 해보면 그 안에서 나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뭐 고지혈증을 포함해서 그런 이상이 없는지를 한번 병원을 이제 연계해 주시면 저희가 이제 진료를 보고 그런 코모비디티, 동반 합병증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박계정 선생님께서 혹시 성장통이 중학생들에게도 있을 수 있는지, 몇 살까지 성장통이 나타나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성장통이라는 것은 사실 성장하는 시기까지 계속 있을 수가 있습니다. 중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여아 같은 경우에는 중1, 2 정도의 대개는 성장이 이제 멈추는 경우가 많고 남아들 같은 경우에는 중3 또는 뭐 고등학교 1학년까지도 애들이 이제 키가 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시기까지는 사실 성장통이 당연히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고향숙 선생님께서 저신장증이 딱히 있지 않은 학생들이 주사 치료를 받았을 때 성장 주사의 대표 부작용이 무엇이 있을지 질문 주셨습니다. 저신장이 있건 없건 사실 성장 호르몬의 부작용은 이제 이미 다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제일 먼저는 혈당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혈당을 올리는 호르몬이기 때문에 혈당이 올라갈 수 있고 갑상선 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갑상선 기능 저하증. 그리고 키가 많이 클 때 아이들이 척추측만이 호발하게 됩니다. 척추측만증, 그다음에 대퇴골이 분리되는 대퇴골 분리증이라는 것이 있는데 비만한데 주사를 급성장식에 맞는 경우에 대퇴골 분리증이 잘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뿐만 아니라 좀 경미한 부작용으로는 발진이 난다거나 아니면은 아이들이 두통을 많이 호소하거나 붓는다든가 하는 증상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신장이 있건 없건 동일하게 우리가 보는 그런 그러니까 부작용이기는 한데요. 근데 사실 제일 중요한 건 효과가 없는 거가 가장 큰 부작용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신장이 있는 아이들은 분명히 효과가 다 어느 정도 저희가 일관된 효과를 다 연구가 되어 있고요. 지금 지난 3, 40년 동안 되게 장기간 이미 우리가 연구를 했었기 때문에 저신장증이 있는 아이들은 이런 효과가 부작용보다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사용해야 되는 친구들은 저희가 이제 당연히 레커멘드를 해서 그 친구들은 이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저신장증이 아닌데 사용하는 친구들은 사실은 효과에 대한 또는 안전성에 대한 그런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진짜 효과가 있는 약물일지 아이한테 도움이 되는 약물일지 적응증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뜻은 그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선생님께서 ADHD 약 먹는 아이들이 좀 작거나 마른 경우를 보고 있는데 ADHD 약이 성장을 저해하는 경향이 있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ADHD 약 자체가 성장을 저해하기보다는요, ADHD 약 자체는 조금 시기에 대한 것을 굉장히 많이 애들이 이제 시기가 굉장히 감소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되게 ADHD 약을 먹는 이제 종류가 이제 스티뮬런트, 좀 이게 자극하는 약과 억제하는 약으로 이제 보통 나뉘게 되는데, 자극제가 이제 대표적으로 뭐 메디키넷이나 콘서타 같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약들을 먹는 친구들은 저희가 키가 작았고 1년간 뭐 4cm가 안 커요 해서 오시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대개는 점심을 안 먹습니다. 그 약의 최대 작용 시간이 점심시간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점심 때 칼로리를 거의 섭취를 하지 않는 거죠. 근데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하루에 뭐 1,400에서 뭐 2,000칼로리 정도가 필요한데 점심을 안 먹어버리면 하루에 1,000칼로리, 뭐 1,200칼로리 이 정도밖에 섭취가 안 되게 되면 그거는 사실은 우리가 다이어트 시기를 할 때 그 정도
먹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당연히 성장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약 자체가 성장을 억제하는 효과보다는 약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아이들이 안 먹는 아이들이 발생하게 되고, 그러면 전체적인 칼로리가 너무 감소하게 되면서 크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오시는 경우에 이게 약을 끊으라고 저희가 할 수는 없으니까 의학적으로 필요하니까 먹고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저녁 때쯤 되면 굉장히 배고파하는 경우가 많고, 만약에 이제 그거는 이제 정신과 선생님들과 저희 소아정신과 선생님들과 상의를 해야 되지만, 드럭 할러데이라고 해서 주말에는 좀 약을 쉰다거나 좀 아기를 그렇게 해주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라도 좀 잘 먹이라고 저희가 독려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백경화 선생님께서 본교의 비만 청소년 학생이 비만 때문에 약물 치료를 받는 경우를 봤는데 보통 그 학생들이 우울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부작용으로 우울증이 있다고 적혀 있는데 이렇게 치료받는 경우에 우울증이 더 심해질 수도 있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조금 비셔스 사이클인데, 그러니까 애들이 처음에 그 우울증 약이 좀 비만을 유발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경우에는 그것 때문에 더 우울해질 수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건 어쩔 수 없는 약의 작용 때문이기는 하는데, 그런 친구들은 오히려 저희한테 와서 약물 치료를 받고 살이 빠짐으로 인해서 더 기분이 좋아질 수는 있기는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울증이 있어서 우울증 약을 먹고 살이 찐 친구들은 오히려 이제 약물의 도움을 받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일부 약들에서 조금 애들이 기분이 좀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이제 효과를 받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약간 우울감이나 이런 거를 좀 받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제 아무래도 좀 덜 먹게 되니까 먹음으로써 사실 우리가 얻게 되는 행복이 굉장히 큰데, 그런 이런 뭐 도파민이나 이런 세로토닌이나 이런 계열의 호르몬들도 조금은 감소하게 되면서 아이들이 좀 이제 약간의 우울감을 호소할 수는 있는데, 저희가 보게 되면 이것 때문에 우울증이 더 심해진다거나 뭐 자살 사고가 일어난다거나 그러니까 그런 이제 큰 데이터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의를 요하기는 하지만 우울감이나 뭐 자살감 때문에 이 약을 쓰지는 말라라고 되어 있지는 않고요. FDA 서신에서는 일단 주의는 요하고 아이들의 기분 상태를 잘 파악하라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네, 질문 더 없으시면 저희 시간 관계상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주신 보건 선생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보건교사 대상 소아성장 클래스룸 2차시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의미 있는 소아내분비 의학교육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어 강의해주신 김자혜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전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아성장 클래스룸에 참여해주신 보건선생님들께 감사 말씀드리며 향후 보다 나은 내용으로 더 거듭나고자 만족도 설문조사를 마련하였습니다. 유튜브 영상 하단에 URL을 클릭하셔서 만족도 조사지 작성 부탁드리며 만족도 조사지에 들어가셔야 금일 강의 참석 확인도 가능합니다. 강의 자료는 지적재산으로 공식적인 허가 없는 외부 유출을 금지하오니 참고 부탁드리며 이것으로 보건교사 대상 소아성장 클래스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